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4가지 키워드는 열등감, 민감성, 수치와 죄책감, 그리고 나를 위한 작은 하나입니다. 우선 열등감은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당연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지닌 분들은 모두가 다 나와 똑같은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에도 예민한 분과 덜 예민한 분이 있고 어쩌면 둔감한 분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민감성이란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서 바꾸고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뭐를 느껴야 될까요?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수치심만으로는 바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감정, 죄책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면 열등감을 잊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열등감을 잊기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한 작은 하나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으며 굉장히 소중하며 그거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등감은 굉장히 단순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열등감은 감정이면서 동시에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라든가 부끄러움 같은 감정과 다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겠지 하는 거랑 당사자가 느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리라고 짐작하시는데요. 저는 만나봤을 때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모라든가 아니면은 보이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지 아이들 자신은 공부에 대해서 별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아이 자신이 아닌 아이의 엄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열등감을 느끼냐? 언제부터 본격적인 열등감을 느끼냐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는 저는 성인이 되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부는 잘하더라도 나보다 외모가 떨어지거나 나보다 인기가 없으면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학은 들어가 봐야 아는 것인데 막상 그 학생이 나보다 친구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만나지 않으면 볼 일이 없으니까 열등감을 느낄 일도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대학에 다니고 한 집단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동안 우리는 별로 열등감을 갖다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되면 달라집니다. 누구는 취직을 하고 누구는 취직을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열등감을 갖다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더욱 더해집니다. 직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나보다 훨씬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내 생각엔 나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좋은 학벌, 나보다 좋은 배경을 가진 친구가 쑥쑥 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그러나 역의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나보다 훨씬 내가 뭔가 과거에는 공부가 됐던 학벌이 됐던 나았다고 느끼는데 왠지 나보다 쑥쑥 잘하는 친구들을 보다가 보면은 내가 헛살았나?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나? 그러면서 또다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열등감을 저는 한번 아주 간단히 무자르듯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지향적 열등감이며 하나는 존재적 열등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지향적 열등감은 무엇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타깃이 아주 분명합니다. 존재적 열등감은 그냥 살아가는 나 자체가 열등감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향적 열등감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맨날 바라보는 누군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어떤 막연하게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새 저는 왜 사람들이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키가 작다는 거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키가 크면요, 화살도 잘 맞았습니다. 키가 크면은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됐기 때문에 굶어 죽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돼서 키 작은 분들이 열등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키 작은 분들은 내 주위에 나보다 키가 큰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느끼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키 큰 사람 전반에 대해서 키가 작다는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추상적인 거에 대한 열등감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중간에 위치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진짜 재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살다 보니까 몇 번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재벌을 만나지 못했지만 왠지 굉장히 잘 사는 재벌과 재벌 2세에 대해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거는 언론과 미디어 때문입니다. 나보다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직장에서는 내가 제일 아름다우면은 저는 제가 매일 눈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는 열등감을 느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미디어가 있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은 그분은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내 눈앞에서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열등감을 갖다 느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존재적 열등감이란 어떤 것일 걸까요? 우리는 요새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은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면서 10년, 15년, 20년을 살아온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저렇게 맞으면서 저분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유를 압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되다가 보니 그렇게 오래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살아다가 보면은 우리들 모두 한 번쯤은 누구에게 맞았던 날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맞았던 날을 떠올려 봅시다. 누구한테 한번 맞으면 정신이 어떻게 되나요? 아득해집니다. 누구한테 한번 맞게 되잖아요. 그날의 나의 자존감은 땅으로 꺼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무력화하는 데는 폭력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이 되면은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것, 나 따위가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요새 말하게 되는 우리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폭력이라든가 조롱무시 같은 정서적 학대가 없이 가스라이팅에 성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스라이팅은 폭력과 정서적 학대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력화시켜서 존재적인 열등감을 갖다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적 열등감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많은 저희 내담자들이 뽑는 존재적 열등감을 일으키는 1번, 너무너무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항상 얘기하시는 나의 엄마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엄마가 야단을 치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야단을 맞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수능 만점을 갖다 받는 극히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존재적 열등감을 갖다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야단 맞고 계속 공부 못하는 사람과 비교당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8년을 그렇게 시달리다가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존재적 열등감을 갖다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때때로는 존재적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굉장히 예쁜 언니도
나에게 존재적 열등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나는 아닌데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데 항상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나의 형도 나에게 존재적 열등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형, 공부 잘하는 누나, 공부 잘하는 언니는 별로 열등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존재적 열등감과 아까 지향적 열등감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느냐? 이거는 마치 댐에 있는 물과 그 물줄기에 있는 시냇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자, 존재적 열등감이 있게 되면은요, 댐에 물이 찰래야 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 혹은 엄청난 트라우마로 혹은 엄청난 상처로 엄청난 실패로 나에 대한 존재적 열등감이 있게 되면은 그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지향적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댐에 물이 많고 가득 차 있더라도요, 갑자기 그 주위에 대도시가 생겨서 전부 다 물을 빨아가게 되면은 댐의 물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투를 보다가 보면은요, 커다란 펀치 한 번에 KO가 되기도 하지만 잔잔한 주먹이 모여서 KO가 되기도 하듯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지향적 열등감을 지니다가 보면은 결국 댐의 물이 마르듯이 존재적 열등감에 우리는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자존감의 수위를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제가 도대체 저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맞나 하는 제 대답 1번은 뭔가 하면은요, 자존감의 수위를 올리는 방법은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면은 자존감은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비참한 나의 삶에 맞는 자존감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보다 잘난 사람 밑에서 굉장히 나는 못났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상대와 나의 지위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 밑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나보다 잘난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항상 상대적인 거지 자존감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수위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결국은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 능력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통장 잔고 혹은 그 능력이 나를 누군가 좋아해 주는 것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존감 수위를 올리는 또 하나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적 하이에나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열등감이 심하다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결국 그 사람이 열등함을 갖다 계속 들추어내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 부모님과 같이 지낸다 그러면요, 언제 너는 정신 차릴래? 언제 너는 직장을 잡을래? 언제 너는 착실히 살래? 언제 너는 생각을 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심리적 하이에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고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몸매가 이게 뭐야? 살을 좀 빼봐. 근육을 좀 붙여봐. 왜 이거밖에 못해? 라면서 여러분을 갖다 비난하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심리적 하이에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갖다 비난하는 심리적 하이에나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존감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멀리해야 되고, 멀리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있는 시간을 현재 매일 60분을 만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58분으로 2분이라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보통 많은 내담자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멀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멀리할 수 없는 사람이랑 있을 수 없습니다. 멀리할 수 없다는 당신의 당위의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망가뜨린다면 차라리 배우자와 침묵을 하면서 싸우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게 보다 덜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존감을 유지하는 또 열등감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요.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1대1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지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인기 있는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기 있는 아이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고 남들이 다 피하고 남들이 다 능력 없다고 하지만 그 친구가 항상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선배님 같은 분은 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함으로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굉장히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이번에 민감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민감한 분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감하면서 소심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분들은 작은 실수에도 힘들어합니다. 남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작은 실수를 했는데 계속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장점도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 나를 탓하다가 보니까 열등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잘못, 남의 좋은 점을 빨리 알아차리듯이 나의 잘못, 나의 좋은 점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한번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열등감이 우르르르 하고 내려가서 눈덩이처럼 커지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소심하면서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비웃을까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할까봐, 남들한테 거부당할까봐 항상 걱정을 하면서 남들의 비위를 갖다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당연히 자존감은 저하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이런 현상은 단지 1대1 대면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하다가 보면은 누군가 시간이 없어서 나에 대해서 답을 늦게 보내줄 때도 있고 빨리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SNS를 하시면서 답이 조금만 늦으면은 혹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시다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자꾸 이런저런 말을 갖다 던져서 SNS에 답변을 갖다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하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커다란 축복이지만 동시에 때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게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제가 왜 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는 보통 동네에서 40명 정도 모여 살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200년 전까지.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통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 40명의 사람들은 나랑 평생을 같이 해갈 사람들이고 그 40명의 사람들이 나를 따돌린다는 것은 결국 동네에서 쫓겨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예민해서 남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 그렇게 나의 생사 여타를 좌우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예민하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민함이 때때로는 열등감과 관계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친구들의 마음을 갖다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보니 약자 입장이 되어서 나와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하나도 나보다 잘날 것이 없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민하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의 정식 용어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그거는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이 사회적 민감성은 우리가 서너 사람, 나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내가 따뜻하게 대하냐는 상관없는 겁니다. 나랑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는 건데요. 보통 4가지 요소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의 감지 능력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전부 다 침울하게 있더라도 혼자만 들어오면서 으아 하면서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분위기가 나쁜 것 같으면은 싹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단 분위기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 그걸 우리가 정서 감지 능력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의 정서가 잘 표현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 표현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꾹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건 기분이 좋건 내가 싫건 좋건 항상 웃는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 상대방은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기분이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장난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을 좌우하는 또 다른 부분은 거리두기 타입이냐 친밀함이냐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0명 정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더라도 이 10명이 1시간 안에 전부 다 나랑 친해져야지 나는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랑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이런 강의를 하면 최명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사실은 거리두기 타입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가게에 갔을 때 종업원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직원분께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시면 며칠 동안 그 편의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도 하고 이리저리 만나는 분들은 많지만 제 인생에 모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1년 놓고 보면은 장례식에도 1년에 1번 정도 갈 때가 있고 2번 정도 갈 때가 있으나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남의 결혼식에도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모임에 나오면은 진짜 다들 굉장히 저희 노력에 대해서 가정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빨리 보내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거리두기 타입입니다. 제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나 저희 인생의 모토는 대부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지 말자. 그게 저희 인생의 모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의존성과 독립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우리는 항상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남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먼저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굉장히 세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무슨 일을 시킵니다. 개인적인 일도 시킵니다. 갑질을 합니다. 굉장히 못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못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남한테 그렇게 시키면서 친절하면 좋은데 불친절하게 의존적인데 그래도 되는 지위를 따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분위기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겁이 없으면 그래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도 되는데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겁이 많으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면서 겁도 굉장히 많으면서 복수심이 강하면 그때부터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더라도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화나게 하더라도 금세 잊어먹고 용서를 해주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민감성은 높으며 겁은 많으며 복수심은 매우 강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열등감에 가장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로인 분들은 사회적 민감성도 높고 겁도 많고 복수심도 강한 분들이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열등감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은 사회적 민감성은 높고 복수심은 없으나 겁은 많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회적 민감성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면서 열등감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통계를 놓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같지 않다는 게 통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민감성이 매우 높으면서 겁이 많으면서 작은 일에도 화가 나는 분들은 곤충에 흔들리는 촉수처럼 열등감 감지기가 발휘합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존재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가정하게 되면 실수해도 괜찮은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집입니다. 집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실수하고 싶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집에선 절대로 거울에 본인의 알몸을 비추어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어느새 내가 나의 몸을 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눈과 남의 생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남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관여가 되는 남의 시선과 남의 생각은 결국은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나만큼 예민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기억력이란 굉장히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병원에서 위를 잘라야 되는 분한테는 갑상선을 자르고 갑상선을 잘라야 되는 분한테는 위를 자르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그 병원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88 올림픽의 100m 메달리스트 이름을 아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잘못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허들 경기의 메달리스트는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해에 여러분 진짜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올림픽 축구 우승팀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등도 잊어먹고 2등도 잊어먹고 꼴등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그만큼 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남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듯이 타인은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나를 물건처럼 바라보고 있을 뿐 나에 대해서 열등감도 느끼지 않고 우월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은 나같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와 같이 예민하고 약하다 그러면 그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나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되어서도 심리학 책을 이리저리 보다가 보니까 범죄심리학에서 아주 재미있고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구절을 한 구절 제가 발견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수치심과 죄책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범인들도 뭔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악독한 죄를 지었더라도 얼굴을 가리고자 합니다. 수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창피해하던 범죄자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수치심과 다르게 지워지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먼저 죄책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수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까요?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저는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약점이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점에 대해선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에 수치심은 직접 내 앞에서 누군가 나의 실수를 목격하거나 누군가 나의 약점을 보거나 누군가 나의 수치스러운 점을 갖다 발견하게 됐을 때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치심이란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할까? 혹시 잘못하면 어떡할까? 우리는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잠재적으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거를 잠재적 수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치심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수치심은요, 잠재적 수치심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치심은 들켰을 때만 느끼고요, 안 들키면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하다가 보니 엄청나게 많은 외도와 불륜의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불륜인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들키기 전까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배우자는 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들키고 나서야 잘못이란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들키고 나서 잘못이란 걸 인정하는 사람도 조금은 저는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들키고 나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도의 99%는 휴대폰 카톡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휴대폰 카톡을 통해서 배우자가 불륜을 알게 됐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봤다는 거로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으로 사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로 제가 흘러가서 진짜 죄송합니다. 결국 우리는 잘못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수치심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벌을 받기 전까진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제대로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책의 제목을 죄와 벌이 아닌 벌과 죄로 바꿔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들켜서 그로 인해서 처벌받기 전까지는 나쁜 일을 하고도 수치심을 갖다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세상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실은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요, 비난받고 놀림받고 조롱받다가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코가 너무 예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날 넌 코는 예뻐, 넌 코는 예뻐, 넌 코는 예뻐 하고요. 하다못해 평소에 나를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도 너 코는 예뻐 그러잖아요. 코가 예쁘다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코만 예쁜가 봐 그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약점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수치심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우리는 놀림받고 비난받고 잘못이라고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인서울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부모님이 전부 다 스카이를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 인해서 공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살잖아요. 인서울에 우리가 알만한 대학교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평생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거기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은요, 그게 무능력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진짜 열등감이 아닌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짜 열등감을 느끼면은 그때에는 일단 달아나고 봐야 되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수치심은 그게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건 잘못을 했건 간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느껴서 안 되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회복되는 건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느껴야만 되는 수치심에서 회복이 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나를 변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똑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과연 무엇이냐? 수치심은 나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내가 나쁜 짓을 한 현장에서 일단 달아나고 싶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달아나고자 합니다. 죄책감은 피해자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사과를 하지 나는 달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지 나는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을 느낀 사람도 피해자한테 보상을 합니다. 빨리 끝내서 빨리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돈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 그래서 그게 꼭 다 죄책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보상을 하면은 그거는 수치심에서 기인한 보상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기인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빨리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잊어먹었으면 좋겠고 빨리 이 모든 일을 피해자도 잊어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상을 해서 내 수치심을 빨리 끝내고자 보상을 하면은 그거는 내가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을 반복해 주는 거는 내 가족이 되었건 내 주위의 사람이 되었건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서 보상을 피해자한테 하고자 하는데 금액이 모자랄 때는 그땐 도와줘도 됩니다. 그러나 단지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의 수치심을 없애기 위한 보상을 도와주는 것은 친구와 가족을 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죄책감 얘기를 하느냐? 결국 뭐냐? 죄책감을 느껴야,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만 가지고서는 나는 변화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될 때 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은 뭐냐? 나한테 미안한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만 느끼고 있을 때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냐 하면요. 내가 밉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얼굴도 확 바꾸고 이름도 확 바꾸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딴 사람이 되어버리겠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진정 조금씩 진실되고 현실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게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모자란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나는 바뀌어지는 거고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느낄 필요가 없는 열등감인데 주위의 강요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죄책감을 통해서 나 자신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나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게 되고요. 나 자신이 창피하다가 보니까 나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게 없고 나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를 보게 될까요? 남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랑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집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가 생겨나기까지의 확률은 수억 분의 1, 수억 분의 1 곱하기 수억 분의 1 곱하기 수억 분의 1 곱하기 수억 분의 1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생겨나는 확률도 수억 분의 1 곱하기 수억 분의 1 곱하기 수억 분의 1 곱하기 수억 분의 1보다 더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중에서 여러분이 바로 생기게 된 거는요. 거기에다가 또 수백만 분의 1의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바꾸어 갑시다. 자, 사람들은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돈을 더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빚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진 빚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봅시다. 그거를 진짜 내가 생필품만 사면서 귀하게 썼는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껴야 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도 돈을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더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냐? 그거는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있게 되잖아요. 인내력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합니다. 이쪽은 너무너무 쉬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양쪽에는 단 초콜릿 같은 게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사람들은 초콜릿을 훨씬 더 많이 집는데요. 쉬운 수학 문제를 푼 사람들은 초콜릿을 덜 집는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통제력이 약해지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단 게 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뭔가 해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수록 술 먹는데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자잘한 거를 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돈을 더 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더 쓰게 됩니다. 인내력이 약해지기 때문이고 돈을 쓰고자 하는 욕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데 돈을 쓰건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건 술을 마시는데 돈을 쓰건 뭐를 하는데 돈을 써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몰리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면서요. 도대체 내가 얼마에 어디까지 돈을 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안에는 머릿속에서 하는 자동 덧셈이 있고요. 실제로 하게 되는 덧셈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묘해 갖고요. 우리는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손가락 10개까지를 잘 더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억할 때 5개까지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물건의 이름이건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이름 대학교 이름 대보세요. 그럼 다들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3개까지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가 다니는 학교 하나 하고요. 가족이 다니는 학교, 그래서 5개지 5개 이상을 줄줄이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친구 이름 빨리 대보세요 그랬을 때 5명 되고 나면 그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림잡아서 기억을 합니다. 돈을 쓰면서 어림잡아서 내 머릿속에 이번 달에는 얼마 쓴 것 같아. 이번 달에는 대강 얼마 쓴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소비를 통제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덧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나면 돈 쓰고 나잖아요. 나중에 카드 명세서복은 난리가 납니다. 나 이거 해킹 당했나 봐. 카드 도용 당했나 봐. 난 이런 물건을 안 샀어. 그리고 보면 다 내가 샀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돈이 없잖아요. 그거를 제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하면 비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아직은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아직은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하면서 자기 부정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지요. 그러나 이거를 심리적으로 여기게 되면 일종의 보상 심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황이 몰리게 되고 열등감이 있잖아요. 열등감이 있게 되면은 열등감도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발휘가 되게 됩니다.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SNS를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갖다 이어나간다는 거는요. 엄청난 생존을 향한 의지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여러분은 저절로 여러분을 사로잡히는 존재적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똑같은 집에서 자랐으며 똑같은 학교를 나왔으며 똑같은 성격이며 똑같은 외모인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최명기도 여러분보다 여러분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